자연 법칙에 따라 살면 대개의 병은 회복된다.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욕심으로 쌓인 몸의 독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젊음은 영원한 욕망이지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다. 몇 가지 몸에 좋은 약을 먹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음식을 먹으며 바른 운동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음이나 건강은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대체의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자연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은 병에 걸려도 자연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건강과 노화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변해야 비로소 받게 되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살짝 MSG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누구나 10년 더 젊어질 수 있다입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송희 교수님이 지은이시고요, 편의 곳은 신원문화사입니다. 최송희 교수님은 대체의학 박사십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좋아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먹거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문제인데요. 이 마음의 문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잘 실천하지 못해서 응어리 가진 마음 때문에 대부분 암 걸리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사실 솔직히 제 채널에서도 보면 뭐 먹지 말라, 뭐 먹어라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조회수가 높은데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는 거 다들 아시면서도 그게 힘드시잖아요. 그걸 갖다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정치 얘기도 좀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서론이 길면보다 혼난다. 감동의 눈물은 최고의 약이라는 챕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승장구하던 오바마를 힐러리가 잠시 이긴 적은 눈물을 보였을 때다. 철의 여인 같은 강인한 이미지가 눈물을 통해 부드럽게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눈물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건강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눈물을 많이 흘리라고 말한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든 눈물을 흘리면 몸속 항체가 강해져서 암세포를 물리치고 몸속의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자들은 의식적으로 눈물을 참으려는 버릇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컸죠. 제 나이 때 하더라도 그렇게 크셨습니다. 지금도 참는 게 미덕이다. 남자가 눈물 질질 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었죠. 네. 눈물을 흘리면 연약한 남자, 쪽팔리는 남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다. 이에 비하면 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눈물을 자연스럽게 잘 흘린다. 신기하더라고요. 남자로서 보면. 슬픈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 여자다. 요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보니까. 남자보다 3배 정도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니,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거 좀 독특한 해석이긴 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독일의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슬픔이나 분노, 질투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단백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져 뿜어낸다고 하죠. 이 단백질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눈물을 자주 흘리면 이 독성 단백질이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므로 이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으나, 눈물을 참거나 감정을 억제하면 두통과 편두통, 소화기 질환과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품을 하거나 양팔을 까다가 흘리는 눈물은 기쁘거나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는 단백질의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네요. 참 인체의 신비는 참 놀랍습니다. 항상 저도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항상 놀랍습니다.
감정에서 기인한 눈물에는 단백질의 양이 더 많이 들어있어 뇌 속의 상한 감정이나 억압된 감정의 기억을 치유하고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간혹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남자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빼려면 여자 눈에서 먼저 눈물이 한 동이는 흘려야 한다. 저 재미있는 표현이십니다. 어쨌거나 눈물은 몸에도 마음에도 좋다. 더구나 감동을 해서 흘리는 눈물은 최고의 약이다. 요거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더구나 감동을 해서 흘리는 눈물은 최고의 명약이다. 이 감동의 눈물을 자주 흘리면 암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있죠? 예. 울만한 상황에서도 울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다. 네, 울만한 상황에서는 꼭 우십시오. 예, 그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길이라고 우리 대체의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죠. 처음엔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동의 눈물로 성숙해 가면 결국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감동의 눈물로 성숙해가면 결국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자, 다음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정치가들은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다가도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수를 하면서 잘 해보자며 카메라를 향해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자주 그러죠. 그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과연 입으로는 용서를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용서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가들보다 훨씬 솔직하고 단순한 이들이 조폭이다. 영화를 봐도 그런데 그들은 당하면 바로 주먹과 칼로 보복한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는 이런 조폭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정치가들처럼 자기 기만도 못하고 또 조폭처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도 못하지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 또 배신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죠.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죠. 가끔씩 그놈 생각하고 그 인간 생각하면 그냥 가슴속에서 불뚝불뚝 뭐가 혹 올라오죠. 그 마음속에는 저런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늘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에게 끼친 해를 떠올리며 고통을 당한다. 맞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는데 나한테 고통 준 그 인간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암이나 우울증에도 잘 걸린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용서는 소용이 없고 조건부 용서도 안 된다. 기양하려면 제대로 그냥 용서 다 해버리라는 소리죠. 참 그게 힘들지만요. 상대방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고 내 가족이 다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그 당한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인 빚을 스스로 짊어지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 마음은 합리적인 생각이나 지성으로는 결코 생길 수 없다. 그렇죠.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은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은 전쟁 후 고난을 겪었던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와 악수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 중에서 가족을 죽게 했던 원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치를 발견했나 보네요. 그녀는 가슴이 떨리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그와 악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었지만 억지로 악수를 한 것이다. 상대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악수를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참고 억지로 악수하고 나자 원수를 향해 일어났던 분노가 사라지며 그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리텐붐처럼 원수가 아니라 조그만 상처를 준 사람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다가 그가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자꾸만 용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용서해줘야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그게 더구나 가족일 경우 용서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령 바람 피운 배우자를 용서했는데 그가 또 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용서는 거 지랄이고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고 뭐고 이혼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네, 맞죠? 이런 거 맞죠? 뭐고 바람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그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저번에 용서해줬는데 또 그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배우자들은 더 그렇겠죠. 용서란 그만큼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다. 이 용서를 조건 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내 능력과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용서를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조건 없이. 그래서 코리텐붐처럼 분노를 조절하는 힘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 힘은 나도 용서를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생긴다. 저 이글 읽으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코리텐붐처럼 자기 가족을 갖다가 학살한 그 나치를 갖다 용서해 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는 잘못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근데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대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참 역지사지란 얘기인데 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요거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나 역시도 누구에게 용서받았고 누구에게 잘못했지만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내가 꼭 나한테 몇 가지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용서 안 하고 있으면 한마디로 제가 힘들죠. 그죠? 자, 다음 챕터입니다. 몸 안에 독 없애기.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 같은 복수극을 보면서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낀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복수는 우리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의 결론은 파멸과 또 다른 죄와 허무함이라는 것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본다. 총알이 몸에 박혀 있거나 수술을 하면서 실수로 가위 같은 것을 몸속에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몸이 이상이 생기게 되어 죽게 될 수 있다. 이거 참 좋은 비유네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다. 내 몸에 총알을 놔두는 거고 수술하다가 과일을 갖다 놔두고 그냥 몸을 다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인데요. 정말 그러네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꼭 이렇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몸속에 총알처럼 혹은 가위처럼 박혀있는 미움과 원한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결국엔 몸까지 병들게 된다. 이건 중요한 부위네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몸속에 총알처럼 혹은 가위처럼 박혀있는 미움과 원한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결국엔 몸까지 병들게 된다. 그래서 중환자 중에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암덩어리처럼 굳어져 병을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지고 병에 쉽게 걸린다. 늘 내게 한 짓을 기억하고 끼친 해를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상처에 계속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 상처를 계속 상처게 내는 거죠. 그죠? 분노는 몸속에 독을 만들어내는데 독사의 독만큼이나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의 독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사람들은 때로 용서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치 못한 경우가 많다. 스펄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남겨두고 묻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 좋은 비유네요. 그죠?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깨끗이 해버려야지 일부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땅 위로 나온 개꼬리들이 무수히 많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걸핏하면 그 일을 들추어내어 공격하는 사람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채무자를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경우들 많죠. 물론 상대의 허물이나 죄를 덮어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용서와 화해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경우다. 오래전 친구의 보증을 서서 20억 원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가야 했던 남자가 있다. 그는 고생 끝에 열심히 일해서 다시 자리를 잡았지만 그 돈 빌려간 친구는 끝내 재기하지 못했다. 그 친구를 용서하고 지금도 종종 만나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꼬리를 완전히 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는 한 번 용서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용서를 해야 할 경우다. 그렇죠. 내가 너 옛날에 그랬는데 또 그래? 또 그래? 뭐 우리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죠? 뭐 아이에게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고. 어떤 여성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자라난 그녀는 커서도 어머니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위가 뒤틀리고 두통이 생기면서 심한 긴장감 때문에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서 뭐 어머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따님도 어머님한테 상처를 주실 수 있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갖다가 우리 인간에게 내려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런 어머님한테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증오심이 날로 더해가자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아서 생긴 증세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힘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뭔가 달라지리라고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용서를 해도 어머니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딸이 선물을 하고 카드를 써보내도 여전히 딸을 미워하고 욕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한 번의 용서를 해도 날마다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사람의 용서가 과자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조건 없이 계속적인 용서는 이처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산다. 우리는 무수한 상처를 입고 그 누군가에게 미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가 상사이든 동료든 애인이든 친구든 또 가족이든 분명한 것은 용서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도 녹아버리는데 이것이야말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다. 네, 상대를 용서해서 좋은 게 상대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 아까 말했던 가위라든가 총알이 없어져 녹아내려버려서 그야말로 내 몸이 좋아지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죠.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예, 계속 꾸준히 우리가 마음 수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마음 수련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억지로 보내가지고. 저 회사에서 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2주 갔어. 그때 2주였던 것 같은데요. 2주였던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마음 수련을 했는데, 예, 뭐 참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 꽁모자를 벗어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치인들 말씀도 제일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꽁 농장에서 꽁을 기를 때 그물로 지붕까지 만들지 않아도 꽁이 날아갈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이 참 재미있다. 자그마한 모자를 씌우면 꽁은 하늘이 안 보이니까 날아갈 생각을 안 한다. 그냥 닭처럼 땅에서 돌아다닐 뿐이다. 날개가 있어도 펼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꽁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데도 하늘을 보지 못하면 생각이 땅으로만 향한다. 그래서 눈앞에 먹이만 보고 서로 싸움박질하며 먹이만 많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만족하는 꽁과 별다를 바가 없다. 외국의 대학연구소에서 천장이 높은 방과 낮은 방에 있는 사람의 창의력과 집중력 등을 연구했더니 천장이 높은 방에 있는 사람은 창의력이 좋아지고 낮은 방에 있는 사람은 꼼꼼함을 요구하는 계산이나 수술 같은 것을 잘하더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참 특이한 실험이기도 하고 예상과 거의 비슷한 또 결과이기도 하네요. 낮은 천장이 꽁 모자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머리를 쥐어 짜내봐야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좀 답답할 때 밖에 나가면 하늘 좀 쳐다보고 그러면 좀 괜찮죠?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경험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일이 적지 않다. 벽과 천장이 누르는 공간이 아닌 시야가 탁 트인 곳에 있으면 생각이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다. 또 자기 분야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은 고정관념을 넘어서기도 한다. 임마누엘 칸트가 독창적인 철학 이론을 생각하고 정리해낸 것도 서재가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산책길에서였다는 것이다. 네, 칸트는 유명하죠. 예. 꼭 또 일정한 시간에 걸으셨죠. 예를 들어 10시면 칸트가 딱 나오면 딱 그때가 10시였다고 합니다. 집에 나와서 걸으면. 네.
근데 칸트가 안 나오면 시간이 안 됐나 잘못됐나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넓고 높은 공간은 생각의 꽁모자를 벗어버리게 한다. 요즘 집들은 거의 다 천장이 낮다. 예, 아파트 전부 다 천장이 낮죠.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건축비가 많이 나오니까 천장을 낮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나지막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컴퓨터 게임이나 계산은 잘 할지 몰라도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탁 트인 밖으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의 생리 때문인지 좁고 낮은 집을 선택하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에는 거의 완벽하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에서 일본이 이런 꼼꼼함은 굉장히 일이라서 일본에게 우리가 좀 기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빌 게이츠처럼 창의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큰 인재를 잘 나오지 않는다. 학원을 뺑뺑이 돌릴 것이 아니라 넓고 높은 곳으로 자주 올라가 시야를 넓히는 경험을 많이 해야 아이들의 머리도 마음도 넓어져서 멋진 생각, 쓸만한 생각이 나온다. 여행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뭐 우리가 학원은 뺑뺑이 못 돌리더라도 그죠? 네, 이건 좀 애들하고 자주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여행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치고 답답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늘상 큰 집에서 노는데도 꿩모자를 좀처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치인들이 그들이다. 눈앞에 있는 먹이에만 온 신경을 쓰며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거기에는 꿩우리를 노리는 독수리들도 있다. 시야가 넓고 높은 그가 가리키는 하늘의 일들을 국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꽁모자를 벗게 해주는 지도자가 기다려진다. 꽁모자를 벗게 하는 지도자가 꼭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요즘 뭐 정치에 대해서 사실 얘기 많겠지만 저는 건강 채널이라서 어떤 분들 생뚱맞게 또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건강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감동의 눈물은 최고의 약. 눈물을 자주 흘리면 독성 단백질이 눈물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므로 이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으나 눈물을 참거나 감정을 억제하면 두통과 편두통, 소화기 질환과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자주 뭐 제가 저한테 들으셨겠지만 또 새로 또 영입된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웃음 치료 있잖아요. 웃음 치료보다 이 눈물 치료, 감동의 눈물 치료가 몇 배가 더 면역력이 좋아지죠? 무려 6배입니다. 네,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임상으로. 이게 이시영 박사님의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네. 그냥 웃는 것보다 감동의 눈물은 6배의 면역력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동의 눈물로 성숙해 가면 결국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인생이 되고 암도 치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용서해야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산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미움받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암이나 우울증에도 잘 걸린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용서는 소용이 없고 조건부 용서도 안 된다. 이 용서를 조건 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내 능력과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코레튼 분 보셨죠? 이 분노를 조절하는 힘을 받아야 하는데 그 힘은 나도 용서를 받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고 생깁니다. 몸 안에 독 없애기.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지고 병에 쉽게 걸린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늘 내게 한 짓을 기억하고 끼친 해를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상처에 계속 분노를 느낀다는 말이다.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깨끗이 해야지 일부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조건 없고 계속적인 용서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내가 산다. 분명한 것은 용서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면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도 녹아버리는데 이것이야말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다. 꼭 용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젊어지려면 자주 웃어라. 유머는 살아있는 언어다.
유머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며 각박한 일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청량함과 신선함을 안겨준다.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고 더 나아가 사업 수완과도 연계되어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말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더 중요한 것은 유머를 구사하면서 자주 웃으면 웃는 만큼 젊어진다는 것이다. 주변에도 잘 웃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밝고 깨끗하고 또 빛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웃음이 심신을 정화하게 하는 기폭제인 셈이다. 그렇죠. 만났는데 인상 빡빡 쓰고 있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들 그러세요? 안 그러죠? 만나면 좋은 얘기,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물론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만나면 좋은 얘기도 해주고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만나면 잔소리나 맨날 벅벅 해사코, 그죠? 안 만나고 싶죠. 그래서 웃음이라든지 유머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특별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머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활력소가 되었다. 자주 웃으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어야 한다. 웃음은 전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면 자신도 함께 좋아지고, 그것이 웃음으로 표현되어 함께 있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잘 웃고 남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치고 대인관계가 모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유머러스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한 결혼정보 회사가 미혼 남녀 875명을 대상으로 첫 만남 시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요인을 물어본 결과 남성의 경우 1위는 솔직함, 2위는 유머러스함, 3위 순수함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는 22.9%가 유머러스함을 1위로 꼽아서 유머가 솔직함, 지적임, 또 순수함, 터프함을 모두 제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우스갯소리 그러죠. 1위 미모, 2위 미모, 3위 미모. 웃음을 활용하면 자아개발에도 일상생활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울수록 경영자의 유머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유머라고 해서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언어 공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다. 상대의 연령, 상황, 관심사에 맞는 유머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수담이나 자기 체험에서 나온 생활 유머가 듣는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좋군요. 웃음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활기찬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예컨대 웃음 사진을 챙기면 스트레스를 받는 자극 요인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회사의 컴퓨터, 모니터 옆 등 잘 보이는 자리에 가족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비치하면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흐드러지게 웃는 모습이라든가 애완동물 사진 또는 멋진 풍경이 담긴 사진도 효과적이다. 근데 이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체의학 박사님들 특히 병원에 가서 인터뷰할 때 보면 박사님께서 진료하니까 박사님이 바라보시는 벽 쪽 있잖아요. 벽 쪽에 그런 좋은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그림이 다른 게 아니고 넓은 바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아니면은 산 그림 그런 것들 꼭 있더라고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진짜 그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저도 경험했습니다. 유머의 생활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웃자. 웃으면서 남에게도 웃음을 선물로 선사하자.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나이는 자연스럽게 세월을 돌이켜 후퇴한다.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인 것이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본전의식. 몇 해 전에 가깝게 지내는 일본 사람이 딸을 결혼시킨다고 해서 초청을 해서 다녀온 적이 있다. 아담한 식장에는 신랑 측과 신부 측 하객 그리고 가족을 합쳐서 한 80여 명만 자리하고 있었다. 진실로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다. 예식이 간단하게 끝나고 나서 피로연이 장장 3시간이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는 사람은 없었다. 이건 미국식이죠, 그죠? 그날 하루는 오롯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아예 반나절을 비워놓은 것이 확실했다. 소수의 손님들은 꽤 긴 시간의 피로연에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내내 잔잔한 감동과 감사,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부저 봉투를 건네고 바로 우리 밥 먹으러 가죠. 피로 연장으로 직행하는 하객이 많아서 정작 식장은 썰렁한 모습이 되는 보통의 우리네 결혼식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결혼식이 있고 첨척장도 많다. 정작 첨척장을 받고 기뻐하며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하객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기브앤테이크의 심정으로 식장에 가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가죠. 옛날에 받았으니까 또 돌려드려야죠. 그죠? 나중에 또 내 자식 결혼할 것도 있고. 아무리 간소한 결혼식을 외쳐도 투자해 놓은 부조가 얼마인데 하는 본전의식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결혼 문화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본전의식이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웰빙을 방해하고 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할 때 그렇지만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죠? 애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올라갈 때 정도에 그렇게 이렇게 부조금을 모아서 준다고 합니다. 애들의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결혼하면서 그 전까지는 애가 뭐 말아먹을지도 모르니까 그죠? 돈 주면 아직 어린이라서 말아먹을지 모르니까 결혼할 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라라는 차원에서 부조를 하는 건데, 어느 하나 다 특징이 있겠죠.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업들을 잘 안 하시기도 해요. 어렸을 때 대학교 올라갈 때 친구 또 지인들이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그게 뭐 많게는 몇 억씩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역량이겠죠. 그렇게 해서 모아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이러한 본전의식이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웰빙을 방해하고 있다. 여성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도 이 본전의식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볼까요? 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나 하는 억울한 마음이 허무감이 되고 끝내는 우울증을 불러오는 것이다. 본전 찾기는 비만에도 한몫한다.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은 배가 불러도 본전 생각 때문에 남기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회식 자리에서 본전 생각 때문에 배가 불러도 술과 고기를 자꾸만 입으로 가져가는 이들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회식은 비만의 주범이다. 또 본전 생각을 많이 하는 이들이 주식 투자자들이다. 아는 치과 의사는 병원을 개업하고 잘 살고 있다가 취미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돈을 잃었다. 본전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그는 병원 일은 제쳐놓고 눈이 뻘개지도록 주식에 매달렸는데 결과는 있던 돈을 모두 다 날린 깡통차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고 있던 집도 날아가고 내 식구가 원룸에 전세로 살아가려니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예 병원을 접고 본격적으로 매달렸지만 망하는 일만 거듭되었다. 본전 찾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탕진한 그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취직하고 주식도 끊었다고 합니다. 본전을 가장 확실하게 뽑는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는 여성들이다. 본전을 가장 확실하게 뽑는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는 여성도 있고, 또 그리고 뷔페에 가는 남성 여성도 있고, 몇 시간에 걸쳐서 때를 밀고 사우나를 하고 욕조에 들락거리고 또 물을 수백 바가지 끼얹고 공짜 헤어드라이기로 원 없이 머리를 말리고 로션까지 물쓰듯 듬뿍 온몸에 처발처발한 다음에야 나오니까 말이다. 이거 남 얘기 아니시죠? 대체로 본전을 뽑으려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예를 들지 않아도 많다. 실제로 이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믹병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욕 5분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수분이 다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안 좋답니다. 한믹병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본인은 5분 이상 목욕하는 거 절대로 금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몇 시간씩 이렇게 때도 밀고 했으니 이게 사실 그때 잠깐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좋다고 합니다. 피부에. 다시 제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편한 인생, 정말 귀중한 것을 찾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본전의식을 모두 던져버려야 한다. 본전은 시간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 노력과 사랑일 수도 있다. 정말 아깝고 미련이 남아도 본전의식 때문에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자. 그래야 정말 큰 본전을 뽑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자, 다음 챕터. 우선순위를 정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풀벌레 소리와 또 새소리만 들리는 산속에 앉아있으면 바쁘게 돌아가던 시계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처럼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느긋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 현대인들은 이런 느긋함을 맛볼 기회가 좀처럼 없다. 너나 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그 바쁜 스케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딜레마가 시간 부족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늘 급한 일과 소중한 일의 긴장 속에서 사는데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을 밀어내게 되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허둥지둥 바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아이들은 컴퓨터와 또 공부 때문에 늘 혼자이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가족 관계를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잃어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자녀와도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면 그 바쁜 일을 멈춰야 합니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영인이 유명한 컨설턴트를 만나서 주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답니다. 그 컨설턴트는 백지 한 장을 딱 주면서 그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6가지를 적으라고 했답니다. 다음 날에는 그중 첫 번째 일을 완전히 마친 후에 다음 차례 일을 하는 식으로 하라고 하루가 끝나면 종이를 찢어버리라고 했답니다. 컨설턴트는 사장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 일만 마무리하게 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의 주요 목표는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사장님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즉 소중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라고 컨설턴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느끼신 값어치만큼 수표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사장은 얼마 후 그에게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보냈다고 합니다. 와, 이분도 통이 크시지만 2억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것은 본인은 그걸 느끼고 하셨다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즉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잘 쓰려면 먼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쓴데도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가령 잠깐 인터넷을 보는데 30분쯤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시간씩 썼고 이런 경우 많죠. 핸드폰 보다가 쇼츠 보다가 한 30분 봤나 본데 한 2시간 금방 가죠. 또 친구와 수다 떠는데 1시간쯤 떤 것 같은데 실제로 3시간이나 떠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죠. 정말 황당한 것은 전화로 1-2시간 정도 1시간, 1-2시간까지는 저는 못 봤지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전화로 한 30분, 1시간 얘기한 다음에 그래 자세한 얘기는 다시 만나서 우리 하자 그러면서 끊죠. 1-2시간 얘기해놓고 또 무슨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또 하나요? 이런 경우 많죠. 네. 남자들은 잘 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런 주관적 개념을 객관적으로 바꾸기 위해 실제 내가 무슨 일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검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거 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간표에서 빼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나의 시간 씀씀이를 한번 돌아보자. 바쁘기만 한 시간이었는지 중요한 일을 한 시간이었는지 말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시간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그냥 쓰잘데기 없이 바쁘기만 했는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한 시간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죠?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젊어지려면 자주 웃어라. 유머를 구사하면서 자주 웃으면 웃는 만큼 젊어진다는 것이다. 웃자. 웃으면서 남에게도 웃음을 선물로 선사하자. 그러는 사이 자신의 나이는 자연스레 세월을 돌이켜 후퇴한다.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인 것이다. 몸을 망가뜨리는 본전의식. 여성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도 이 본전의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마음 편한 인생.
정말 귀중한 것을 찾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본전의식을 모두 던져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정하라. 너나 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바쁜 스케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딜레마가 시간 부족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건 급한 일과 소중한 중요한 일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 데는 주관적이다. 이런 주관적 개념을 객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실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검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간 정말 중요하게 써야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50대인데 진짜로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가더니 50대는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뭐 1월 1일인가 싶었더니 벌써 2월 달 중순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더라고요. 이거 시간 우리 선생님들 제 나이 또래 이상도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시간 정말 더 빠르게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저보다는 그죠? 저도 이제 앞으로 그 연세가 되면 더 빠르게 가겠지만 시간 안배 정말 급한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말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박씨를 까자. 무슨 뜻일까요? 제주도에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이 호박국이다. 호박국 저도 제주도 많이 갔지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싱싱한 갈치와 함께 늙은 호박을 큼직하게 썰어 넣어 끓인 호박국은 비린내도 안 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별미 음식이다. 비린내 날 것 같은데 안 나네요. 그죠? 호박은 품종과 성숙도에 따라서 영양 성분도 크게 달라지며 잘 익을수록 단맛이 증가하는데 이는 당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호박의 당분은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고 마른 사람에게는 부식으로서만 아니라 간식으로도 좋으며 회복기의 환자에게 더 좋은 식품이다. 또한 카로틴 성분이 있어서 성인병과 노화의 진행을 막고 항암에 효과를 보이며 당뇨병에 걸렸거나 뚱뚱한 사람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호박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는 영양 만점의 식품이다. 동의보감에는 호박의 효능에 대해 성분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므로 오장을 편하게 하고 산후 혈전통을 낫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나와 있다. 정말 좋네요. 그죠? 그 호박의 효능은 계속됩니다. 당뇨, 비만, 신장, 위장 질환이 있을 때 호박죽을 해먹고 또한 기침이나 천식이 있을 때 호박 식혜를 꾸준히 마시면 좋다. 신장과 방광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늙은 호박을 대추 꿀등과 함께 푹 고아서 먹어도 좋은 효과가 있다. 호박죽, 호박나물, 호박떡, 호박범벅, 호박식혜, 호박식혜 맛있죠. 호박케이크, 호박파이 등등 호박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정말 다양하다. 호박은 속에 들어있는 씨가 더 좋다. 비타민 E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늙지 않게 만들어주는 호박씨만 까먹어도 호박 하나 산 값어치를 다 뽑을 수 있다. 그래서 호박씨를 까라고 아까 말씀하셨군요. 그죠? 호박씨에는 리놀산이 풍부해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레시틴이 많아서 두뇌에 좋으며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한다. 또 호박씨는 기침이 심할 때 구워서 설탕이나 꿀과 섞어 먹으면 효과가 좋고 젖이 부족한 산모가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호박은 육류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고기 넣은 호박찜, 호박 케이크가 아주 좋은 궁합 요리다. 호박은 꽃도 버리지 않는다. 그렇군요. 버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궁중 음식의 재료로 쓰였다. 호박꽃의 겉껍질을 벗기고 꽃술을 뺀 뒤에 다진 소고기와 표고버섯, 서기버섯을 꽃 속에 넣어 또 미나리를 데쳐서 동여맨 뒤 밀가루와 계란을 씌워 뜨거운 장국에 넣어 끓여내면 맛있고 향기로운 호박꽃탕이 돼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저만 못 봤을 때 저는 임금님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또 호박꽃탕이라는 게 있군요. 대단합니다. 호박은 부종을 빼주는 효능이 있는데 호박 속을 파내고 팥을 넣어서 익혀내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해서 부종이 빠지고 소변을 잘 보게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호박의 노란색 소인 카로틴은 암을 예방해주고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 혹독한 추위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름철 덩굴에 달린 호박의 즙을 사막 위에 몇 번 바르면 쉽게 떨어지고, 그렇기도 하군요. 가슴이 걸릴 땐 누런 호박을 써서 뜨끈할 때 발라주면 잘 낫는다. 어느 남편이 이런 호박을 아내에게 비유해서 시를 한 편 썼단다. 한번 볼까요? 제목은 호박꽃 당신. 호박꽃 당신.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는 말은 아마도 내 경우인 것 같소. 호박꽃을 쏙 빼닮은 당신. 그리고 당신의 붕어빵들. 당신의 피부는 호박전처럼 쭈글쭈글 부드럽고, 이게 칭찬인가요? 당신의 입술은 호박주처럼 빛은 같지만 달콤하고,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당신의 눈빛은 호박엿처럼 끈적끈적하고, 당신의 마음은 좁기가 애호박 같지만, 이건 매기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모습은 늙은 호박. 어려서부터 호박을 좋아하던 나에게 당신은 천생배필이요. 이거 좀 매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호박을 찬양한 시입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피 맑게 하고 열 내리는 우엉. 우엉을 즐겨 먹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카하마의 성주로 승진하자 고향인 오와리 나카무라 사람들은 축하 선물로 고향에 우엉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도요토미는 기뻐하며 상관인 오다 노부나가에게 마을 사람들의 소박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봐서라도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건의하였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면세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 도요토미가 좀 더 높은 지위인 간파쿠, 관백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승진하자 이번엔 더 큰 선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값비싼 비단을 들고 갔다. 당연히 반길 줄 알았던 도요토미는 마을 사람들은 냉엄하게 꾸짖었다. 사람은 출세하고 권력을 주면 옛날 일을 잊는다. 뇌물을 자주 받으면 큰 선물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더 큰 뇌물을 당연한 것처럼 바라게 된다. 나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고향의 우엉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고생하는 고향 사람에게 신세진들을 떠올렸다. 편안하면 백성의 고통을 잊기 때문이다. 선물로 비단을 사온 걸 보니 너희도 이제 여유가 있다는 얘기니 면세를 취소한다. 돌아가 다시 세금을 내라. 좀 현명한 판단이네요. 우엉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의 하나로, 일본에서는 우엉을 많이 먹으면 늙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우엉의 효능이 인정받고 있다.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삭하게 씹히는 맛과 독특한 풍미에 다양한 효능까지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비오에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런가 하면 섬유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개선하고 대장암 발생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우엉은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식으로도 효과적인데, 식이섬유 중에는 리그닌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세균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리그닌이 그런 작용을 하나 보네요. 암을 예방하고요. 또 이것은 우엉의 자른 면에서 많이 나오므로 어슷썰기를 해서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리그닌이 우엉의 자른 면에서 많이 나오니까 어슷썰기를 해서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또 우엉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인 알기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장 효과는 물론이고 뇌를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혈을 예방하고 조혈작용에 도움을 주는 철분과 또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눌린이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엉 되게 좋네요. 그죠? 우엉가루를 쌀가루와 함께 섞어서 완자를 만들어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뿌리즙을 꿀에 타서 마시면 하반신에 힘이 생겨서 중풍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우엉은 뿌리뿐만이 아니라 잎과 씨앗 등도 약으로 쓰이는데,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의 소염, 해독, 수렴 작용으로 땀띠가 잘 치료된다고 합니다. 우엉에 물을 붓고 진하게 삶아서 목욕 후 바르거나 잎을 끓여서 땀띠 부위를 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기가 골맞을 때 우엉을 짓이겨 붙이거나 씨를 먹으면 빨리 치유되고, 그 밖에 생인손,
관절염, 통통이 있을 때 우엉잎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엉이 주로 이제 염증을 좀 줄여주는 소염 효과가 있나 봅니다. 생리성은 이제 우리 손끝에, 손마디, 손끝에 그 염증이 생기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우엉은 그다지 영양성분이 많은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표고와 같이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우엉하고 표고를 같이 해서 드시라고 하네요. 식간에 출출할 때 우엉과 표고를 잘게 썰어서 죽을 끓여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속도 든든해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바지락처럼 철분이 많은 식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엉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맛도 일품이고 건강에도 좋은 우엉을 식탁에 올려보자. 네,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호박하고 우엉입니다.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호박씨를 까자. 이유가 있었죠. 호박은 카로틴 성분이 있어서 성인병과 노화의 진행을 막고 항암의 효과를 보이며 당뇨병에 걸렸거나 뚱뚱한 사람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당뇨, 비만, 신장, 위장질환이 있을 때 호박죽을 해먹고 또한 기침이나 천식이 있을 때 호박 식혜를 꾸준히 마시면 좋다. 신장과 방광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늙은 호박을 대추, 꿀 등과 함께 푹 구워서 먹어도 좋은 효과가 있다. 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또 댓글도 많이 다시는데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호박은 속에 들어있는 C가 더 좋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늙지 않게 만들어주는 호박씨만 까먹어도 호박 하나 산 값어치를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박씨에는 리놀산이 풍부해서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레치틴이 많아서 두뇌에 좋으며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한다고 합니다. 호박은 육류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고기 넣은 호박찜 혹은 호박 케이크는 아주 좋은 요리 궁합이라고 합니다. 호박은 부종을 빼주는 기능이 있는데 호박 속을 파내고 팥을 넣어서 익혀내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해서 부종이 빠지고 소변을 잘 보게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호박의 노란 색소인 카로틴은 암을 예방해주고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 혹독한 추위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엉입니다. 우엉은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리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아삭하게 씹히는 맛과 독특한 풍미에 다양한 효능까지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 비유에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엉은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식으로도 효과적인데 식이섬유 중에는 리그닌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세균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리그닌은 우엉의 자른 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슷썰기를 해가지고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우엉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장 효과는 물론 뇌를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 호르몬 분비에 촉진을 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혈을 예방하고 조혈작용에 도움을 주는 철분과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눌린이라는 성분도 함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엉가루를 쌀가루와 함께 섞어 완자를 만들어서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뿌리즙을 꿀에 타서 마시면 하반신에 힘이 생겨서 중풍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우엉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과 씨앗 등도 약으로 쓰이는데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의 소염, 해독, 수렴작용으로 땀띠가 잘 치료되고 염증이 잘 소염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우엉은 그다지 영양분이 많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표고와 같이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이롭다고 합니다. 반면 제일 주의할 사항은 바지락처럼 철분이 많은 음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엉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